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폐기물 처리와 유해 화학물 처리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폐기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수가 그때 변하긴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3문제,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한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수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질이나 대기보다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폐기물도 중요한 부분이나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 짚고 넘어가고 암기하실 내용들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고, 사실상 대기나 수질보다는 폐기물이 약간 더 관리정책 면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부를 준비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은 관리정책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교재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교재는 이제 한번 찍어 놓으면 교재 같은 경우는 관리 정책이 매일 바뀌거나 아니면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관리 계획은 시행하기 이전에 이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이제 추려서 교재에다가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필요한 프린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거니까 프린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보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필요한 내용들 중에서만 선택해서 볼 거고, 교재에서 정책적인 면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정책적인 면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거나 우리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그냥 교재를 보지 않고 프린터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를 하고 시작하니까 되게 더 버벅대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프린트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제가 폐기물 관리라고 해서 폐기물의 분류나 폐기물의 기준,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에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이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사실 폐기물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 이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법부터 나와 있어가지고 좀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갖고 왔고, 이 프린트를 보시고 저 필요한 내용들을 교재에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다 펴보시면 프린트와 교재를 이제 동시에 볼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교재를 이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프린트에 못 넣었어요 라고 하면은 교재랑 동시에 볼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교재에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법적인 부분보다는 폐기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상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한데요. 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 찾으셨나요? 네, 폐기물 책을 맨 앞에를 펴면 폐기물이 아니고 소음진동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펴셔야 돼요. 소음진동 피신이라고. 소음진동 하는 순서는 폐기물 먼저 하고요. 저희가 수질하고 대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문제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폐기물 한 다음에 소음진동으로 건너뛰면 소음진동은 사실 환경공학보다는 기계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음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소음진동으로 가버리면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천차만별이고 얘네들이 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폐기물 다음에는 소음진동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이제 빈도수를 봐서는, 근데 환경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도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먼저 토양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음진동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 보시고 그 다음에 토양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 다 찾으셨죠? 폐기물 파트. 그래서 폐기물 파트에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법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정의는 아니고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인간과 동물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되게 고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액체인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대체로 고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 이용가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에이 못해보겠네 채 버렸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 가치로는 얘는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제 책에 이렇게 필기가 다 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또 주워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얘는 아직도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가 옆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색깔이 없는 거라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진한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있죠. 상품의 가치가 당연히 사자마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처음에는 높았는데 얘가 객관적 가치가 이 주관적 가치는 약간 선이 흐린 선.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선이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선이 주관적 가치예요. 그리고 선이 약간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선이 객관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0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0이 되는 시점에서 얘가 주관적 가치, 얘가 객관적 가치라고 봤을 때 주관적으로 나는 생각했을 때 여기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버렸어요. 책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주워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재활용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정말 아무리 봐도 얘가 막 정말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찢어져가지고 개가 다 물어뜯고 다 이게 난리 났어요. 절대 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뭘로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얘는 쓰레기야. 그러면 얘를 객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절대로 얘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점이 폐기물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가 0이 되는 시점에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관적인 가치로 0이 된다고 폐기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쓰레기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폐기물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쵸? 사실상 폐기물이라는 말을 요즘에 가서 보세요. 옛날에는 무슨 폐기물, 고물상 이렇게 불렀던 게 요즘에는 다 자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자원들을 천연 자원들을 계속 뽑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걸 계속 재사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폐기물이라는 말보다는 폐수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요즘에 폐수종말 처리장 같은 데 가시면은 자원재생센터, 물자원재생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물이라는 말 자체도 폐기물도 요즘에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 정책적인 면에서도 폐기물을 그냥 버려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묻지? 어떻게 바다에서 잘 버리지? 이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지라는 거에서 초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은 일단은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객관적으로 느끼는 가치 자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깨끗하게 써서 누구라도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끔 쓰면 훨씬 더 이 폐기물이 발생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폐기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량화예요.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을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관리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회용품 같은 거 사용할 때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솥 도시락 같은 데서 누가 도시락집에서 젓가락 값을 받고 숟가락 값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 가면 하다못해 슈퍼를 가더라도 비닐봉투 값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회용품 사용 같은 것들이 자제를 시키는 거고 포장 같은 것들도 과대 포장하면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대 포장 같은 것들도 억제해서 그런 것들도 관리 정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량화를 위한 정책들도 있고 감량화를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이용. 재이용과 재활용은 틀려요. 예를 들어 콜라병이 나왔는데 이 콜라병을 다시 콜라병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재이용이에요. 근데 재활용은 콜라병이 나왔는데 얘는 콜라병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부숴서 얘를 원료로 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걔는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량화를 시키고 감량화를 시켰는데도 나오면 책이 없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이거 인식을 하고 계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량화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그러니까 얘는 폐기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뭐를 시키고 재이용을 하고 재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나서도 재활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원화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3R이라고 했거든요. 감량화를 리덕션이라고 얘기하고 재이용을 리유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3R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원화까지 해가지고 자원화까지 해서 4R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 정책 면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폐기물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주관적 가치가 0이 되는 건 재활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객관적인 가치가 0이 돼야지만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의 문제처럼 1번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시간에 따른 객관적 시장 가치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 가치를 나타낸 그림에서 재이용 가치가 없는 완전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은 몇 번이에요? D번이죠. 그쵸. 그래프가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제로가 됐을 때가 쓰레기가 되는, 아니 폐기물이 되는 그 곳이에요. 그리고 교재 밑에 보시면은 2번에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적 용어의 정의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용어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조금씩 변경된 게 있어서 조금 변경되면은 이걸 공부하셔도 상관없지만 약간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제가 오늘 폐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래 폐기물이 뭐고 생활 폐기물이 뭐고 사업장 폐기물이 뭐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프린트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달라졌다고 해서 프린트로 나가면 나중에 이 프린트를 잃어버리면 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다가 크게 여기는 프린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달라진 법령이나 달라진 그런 관계 법규나 관계 규정 같은 걸로 공부를 하시면 말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참고 프린트를 나중에 잃어버리시면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써놓으시고 정리를 조금 나중에라도 책에다가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내용이랑 나중에 나는 언젠가는 이거 잃어버릴 것 같다 라고 하면 프린트의 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 용어 정의는 별로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용어의 정의 보기 전에 프린트를 먼저 보고 설명드릴 게 있어서 프린트에 원래는 뒷페이지 교재로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폐기물을 수업을 할 때 폐기물이 뭔지 알고 폐기물의 종류가 뭔지 알아야지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정 용어부터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라고 해서 폐기물의 법적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의 법적 정의는 쓰레기나 연소, 재, 연소하고 남은 재 있죠. 얘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니, 그러니까 오니는 더러운 찌꺼기, 즉 영어로 말하면 슬러지, 그 다음에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쓰레기나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바꿔요. 폐산, 폐알칼리 빼고 다른 거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데 현재까지 지방직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얍스럽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환경부 문제나 이런 법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법규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폐기물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의 분류를 제가 1차, 2차, 3차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써놨어요. 그러면 1차적은 첫 번째로 발생원 동그라미 하세요. 발생원에 따라 일단은 구분을 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얘가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의 범위, 가게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여러 가지 배출 시설 있잖아요. 그런 배출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발생원에 따라서 뭐와 뭐로 구분을 한다?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됐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에서는 건설 폐기물도 포함이에요.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을 했거나 그 다음에 유해성에 따라 유해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유해성이거든요. 폐기물이라고 바꿨는데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출 특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상 여기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은 얘가 얼마큼 유해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유해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거치고 그 실험들을 가지고 얘가 부식성이 있는지 폐기물이 아니면 유해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발생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는 데만 그러니까 공정을 운영하는 데만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폐기물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공사하기 시작하고 나서 건설 공사 끝났어요. 그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두 합해가지고 건설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여기에 욕실 하나를 고쳤어요. 우리 동네 무슨 사업장에서 욕실 하나를 고쳤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 봤자 뭐 한 푸대, 두 푸대 돼요. 이런 것들은 건설 폐기물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정 양 이상이 됐을 때만 건설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로 구분을 하며 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의료 폐기물이라고 있잖아요.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병원 가시면은 의료 폐기물 보는 주사를 맞더라도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고 주사바늘 따로, 주사기 따로, 그 다음에 솜 따로 이런 식으로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료 폐기물이거든요.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격리 의료 폐기물, 조직물 의료 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라는 전체적인 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밑에 제 표로 나타냈죠. 그쵸?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밑에 보시면 쓰레기, 연소재,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쵸? 폐기물관리법에서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폐기물을 크게 발생 원에 따라 뭐와 뭐로 구분한다 했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면 모두 다 생활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것들을 모두 다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발생 원에 따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뭐냐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흥관리법에 따라서 줄칠게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 제외하고 모두 다 생활 폐기물. 됐죠? 근데 이 사업장 폐기물은 유해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유해성을 따라서. 됐나요?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장 폐기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 지정 폐기물은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요? 유해성.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제외한 거는 다 일반 폐기물이고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줄칠게요. 사업장 폐기물 중에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고요. 지정 폐기물이라는 거는 지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지정 폐기물이야 라고 하면 얘네들을 처리하는 방법들도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매립을 하더라도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을 하고 나서 그런 유해성이 바깥으로 용출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매립 방법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에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의료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유해성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정해 놓은 지정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간다. 됐죠?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제 발생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정 폐기물 바로 옆에 보시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시면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화, 폐유, 폐성면, 폴리클로리네이트 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은 의료 폐기물은 뭐 지정 폐기물 중에 한 종류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인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폐기물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죠. 용초의 특성 실험 같은 거. 따라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앞뒤로 되어 있네. 여기까지 제가 폐기물의 분류를 했고 지금부터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데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했으면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서 폐기물은 뭐고 생활 폐기물은 뭐고 사업장 폐기물은 뭐냐 다 봤던 내용이니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어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이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그 사업장이 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뭐냐라고 해서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교재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아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보시라고요. 참고하셔서. 1번에 보시면은 폐수종말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오니, 찌꺼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그래서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고 3번에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 네 번째로 보시면 공공처리시설. 가축 분뇨 같은 거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내가 다 처리를 못하면 폐기물 처리를 대행해주는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6번에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은 유해성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누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자체도 일단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니까 발생원으로 따지면 지정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만약에 큰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큰 가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뭐 하루에 50리터짜리 쓰레기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몇 킬로그램? 300kg 이상이 돼야 돼요. 줄 쳐놓을게요.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얼마? 300kg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이게 환경부 시험 문제에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가 공사를 하는데 욕실 공사를 해서 요만큼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줄 칠게요. 건설 공사로 폐기물이 나오는데 얼마? 5톤 이상 나와야지만 1톤 트럭 아시죠? 그 1톤 트럭이
건설 공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다 합해가지고 5톤 이상 나와야지만 건설 폐기물을 보는 거예요. 4.9톤 나오면은 건설 폐기물은 아닌 거예요. 그쵸? 법적으로 저쪽이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설 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이해 가시나요? 밑에 있는 9번은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건설 공사 같은 것들을 제외하는데 건설이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 거기서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온다 그러면 걔도 사업장 폐기물로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 폐기물이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니라 공공화수 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 배출량이 일반적인 사업장이라고 하면 300kg 이상 하루에,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설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나오는 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만 폐기물 사업장이, 아니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발생 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구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랬고,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유해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정 폐기물이란 줄 칠게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을 합해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지정 폐기물. 그래서 지정 폐기물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에만 끝이 아니라 뒷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지정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속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외우셔도 저녁 되면 까먹으시고 저녁에 외우셔도 내일 아침이면 까먹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다 모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눈으로라도 조금 익혀두시고 달달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하시더라도 항상 조금이라도 읽으시려고 눈으로 익혀놓으시면 시험 보러 가기 시험 공고 뜨면 그때부터 이제 바짝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때 가셔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지정 폐기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중요 표시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 중에서 일단 종류를 먼저 큼직큼직하게 보면 첫 번째,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식성 폐기물이 있어요. 부식성이라는 것은 산만 부식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칼리 부식도 있어서 폐산이나 폐알칼리 같은 것들은 부식성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산성인데 pH가 6짜리도 산성이고 pH가 2짜리도 산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H 6짜리도 산성이고 pH 2짜리도 산성인데 둘 중에서 부식성이 뭐가 더 강해요? 2짜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성이 다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산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pH 2 이하인 폐기물에만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고 pH가 뭐 3, 4, 5 뭐 이런 것들은 산성이라 하더라도 지정 폐기물로 구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이따가 다시 볼 테니까 일단 큼직큼직한 것부터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부식성 폐기물 3번에 보시면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4번에 보시면은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도 지정 폐기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폐페인트나 폐락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폐유 7번에 보시면 폐성면 성면은 유해한 거 아시죠? 그래서 폐성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막 뉴스 같은 걸 요즘에 폐성면을 건축 아무리 단열 효과와 내열 재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면 잘 못 써요. 근데 옛날에 설치한 그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단열재로 성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뭐 지하철 역사에 성면에 다 철거하느니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장갑 이런 것도 다 폐기물이에요. 지정 폐기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해서 성면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워낙에 유해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폐성면, 그 다음에 8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잖아요. 줄여서. 그쵸? PCB라고 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정 폐기물, 9번에 폐유독물, 10번에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요. 모든 법은요,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11번은 그 밖이에요. 그 밖에는 아니어도 되니까 지정 폐기물의 종류는 10번까지만 외워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큼직큼직한 거 이제 대충 눈으로 보셨으면
지금 당장 외우기가 힘드니까 대충 보셨으면 제가 큼직큼직한 거 밑에다가 가로 열고 010000, 020000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얘네들의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예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 외우셔야 돼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도 첫 시간부터 이러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010000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답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폐산, 뭐 폐유기용제 이런 것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특정 시설에서 1번이니까 잘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번이고요. 01. 그러니까 뒤에 0000은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분류를 하는 거죠.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데 그 중에서 폐합성 고분자 화학물이고 그 중에서 폐합성 수지다 그러면 뒤에 0100 아니 뭐 010101 010102 01010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것까지는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앞에 것만 특정 시설에서 배출된다 그러면 01 1번 그 다음에 부식성 폐기물이다 02번 2번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함유한 폐기물이다 030000 지금 도움이 되지를 않는데 폐유기용제다 그러면 04 0000 저 폐유만 외웠거든요. 폐유 어떻게 외웠는지 감이 잡히시죠? 폐유 6이잖아요. 6 그쵸? 잘 나와요. 폐유 060000 성면이 7번이에요. 성미 07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08 폐유독물 09 해서 번호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바르게 적혀지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왔던 적도 있고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지정 폐기물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큼직큼직하게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다 있다. 분류 번호를 외워두시는 게 좋다. 이따 문제는 같이 풀어보시고 이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부식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산과 알칼리가 다 부식성 폐기물인데 모든 산이 다 지정 폐기물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지정 폐기물의 분류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010000에 해당하는 것은 폐합성 고분자 화학물과 온이류, 폐농약 이런 것들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찾고 계시죠? 그래서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하고 폐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도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한다. 뜻을 아셔야 돼요. 법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고체 상태인 것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안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 고무가 들어왔는데 고체 상태래요. 그럼 얘는 그냥 사업장 1번 폐기물로 볼 수 있어요. 액체나 이런 상태만 지정 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온이류 있죠. 온이류. 온이류 보이시나요? 온이류는 보통 슬러지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 표시하시고 옆에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걸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분 함량이 95%. 근데 우리 수질 파트 할 때 했었는데 온이라는 것은 슬러지고 슬러지라는 것은 고형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95%래요. 그럼 당연히 고형물이 5%거든요. 둘 중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 얘가 95%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고형물이 5% 이상이잖아요. 고형물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한한다라고 했어요. 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95%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폐기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정 폐기물로. 그래서 온이류는 어떤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느냐 이 기준 외우셔야 되고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이거나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면 온이는 고형물 함량이 5% 무조건 이상이어야지만 지정 폐기물이다. 이렇게 한 줄만 외우시면 슬러지랑 연관되어서 수분은 95%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이에는 폐수처리에서 발생된 온이나 공정 상태에서 발생된 온이 같은 것들이 다 지정 폐기물에서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다번에 보시면 폐농약이에요. 그쵸? 폐농약 줄쳐놓으시고 농약을 제조하는 업소나 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약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농약 쓰잖아요. 그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에요. 아시겠죠? 다 만들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부식성 폐기물 있는데 중요 표시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부식성 폐기물
폐산과 폐알칼리가 있는데요. 폐산이나 폐알칼리나 액체 상태 폐기물로서 중요 표시 pH가 얼마 이하인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해요. 2 이하인 것만 폐산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폐알칼리라고 해서 모두 pH가 뭐 9짜리, 10짜리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정 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하려면 알칼리성 pH가 얼마 이상인 거, 12.5 이상이어야 돼요. 폐산 얼마 이하? 2.0 이하인 거. 폐알칼리는 얼마 이상인 거? 12.5 이상인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 되셨죠? 세 번째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광재, 이거는 항목들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재라든지 그 다음에 분진이라든지 대교형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화돼. 방지시설 우리 배웠잖아요. 분진 같은 거 방지시설에서 여러가지 집진시설에서 포집이 되는데 그때 포집된 거는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소각시설에서 먼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각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안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폐주물사나 샌드플라스트 폐사. 폐사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모래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지정 폐기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만약에 도자기 같은 경우에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 하는데 초벌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구이를 하거든요. 근데 유약을 안 발랐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 아닌데 유약을 바른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마번에 보시면 소각제, 그 다음에 밥원에 보시면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형화, 고화가 뭐냐 하면 고형 뭐예요?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들을 보통 수분기 있는 것들이나 유해성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폐기물인데 얘네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온이류 같은 거예요. 그럼 온이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이 상태로 땅에다 묻어버리면 여기서 침출수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다라고 하면 얘네를 이 상태로 묻어버리면 이 폐기물은 땅에다 묻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땅에다 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립을 하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더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아주 땅속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화되는 동안에 유기물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수분 같은 것들이 유해 성분을 같이 끌고 내려오면서 토양이나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해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로 매립을 해버리면은 침출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까 유해 성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형화라는 걸 시키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석회가루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시멘트 가루라고 생각을 하면 시멘트 가루나 석회가루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 상태로 바깥으로 용출되는 걸 방지를 하고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매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형화, 고화라는 것은 얘네들이 보통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폐기물 자체의 용출 특성은 바깥으로 나오는 용출 특성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형화, 고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형화, 고화 처리물인데 무조건 고형화, 고화 처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을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로 봐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형화, 고화 처리물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고형화, 고화를 하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폐기물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매립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지고 매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립해야 되는 양이 왜냐하면 시멘트 가루를 넣었으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립지를 오랫동안 못 써요. 금방 매립지가 다 꽉꽉 차고 매립지는 이제 사용연한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고화될 때는 보통 안정화, 고형화, 고화 시키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유해 성분이 있는 것들만 고형화, 고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촉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뒷장에 넘기시면은 폐흡착제나 흡수제 옆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폐흡착제, 폐흡수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요. 흡착제는 뭐 우리 수처리 아니면 대기오염에서도 다 배웠다시피 이제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글라스 올 같은 흡수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4번 040000이라고 분류번호가 되어 있는 폐유기용제 있죠? 폐유기용제 중에서도 가번에 있는 할로겐족 물질은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은 다 폐유기용제로 보는 거고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폐유기용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으로 가시면 폐페인트나 폐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나 페라카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이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발생하는 거, 페인트 보관 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기용제랑 혼합한 거. 보통 이제 페인트 같은 거 녹일 때 뭐 섞어 쓰냐면 싼 페인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친환경 페인트도 있지만 니스 같은 거 섞어가지고 쓰잖아요. 니스 맞나? 그런 거 뭐 이렇게 페인트 신너인가?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잖아요. 그 신너 같은 것들 벤젠은 다 유기용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만약에 페인트가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섞어서 다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6번에 보시면 폐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 중요 표시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폐유라고 기름 성분이 완전 조금 들어가는데 얘를 다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 함유된 것만 지정 폐기물로 가요. 되셨죠? 다시요. 폐산, 폐알칼리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온이류도 외우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폐유도 외우셔야 되는데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폐성면 볼게요. 폐성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건조고형물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성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 등의 해체, 제거 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면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하거나 해체 같은 것들을 할 때 발생하는 것들은 모두 다 폐성면이라고 보는 거고 지정 폐기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원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성면의 제거 작업에서 바닥에 비닐 깔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방진 마스크, 작업복 이런 것들도 다 지정 폐기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PCB 함유 폐기물 얘도 체크할게요. 액체 상태의 것이 있고요. 액체가 아닌 것, 주로 이제 고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액체 상태인 것은 1리터당 2mg, 얘 바꾸면 2mg/L거든요. 만약에 폐수처럼 되어 있는 액체 상태인 어떤 폐기물이 있는데 그 안에 PCB가 2ppm 이상 들어있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0.003mg/L. 용출액이라고 나왔잖아요. 사실은 액체 상태이다라고 하면 액체 상태 안에는 도대체 1리터당 몇 mg이 있는지가 측정이 가능한데 액체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폐기물이 왔는데 여기 안에 PCB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알려면 얘네들을 다 부셔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녹일 수 있는 유기용제나 아니면 녹일 수 있는 용제에다 섞어서 얘네가 물에 얼만큼 새어나오는지를 보고 그 물 속에 새어나오는 걸 용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출 실험을 했을 때 0.003mg/L 이상 함유한 것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죠. 되셨죠? 폐유독물 몇 번이에요? 09000. 의료 폐기물 몇 번이죠? 10번. 적어도 6번을 외웠잖아요. 그쵸? 폐유 6번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이러다 헷갈려요. 폐유기용제랑. 그러니까 폐유기용제는 4번, 폐유는 6번, 성면은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외우시려고 하니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뭐 폐유기용제 6번, 성면 7번, 폐유 6번, 그 다음에 폐유기용제 4번, 성면 7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정 폐기물이죠. 근데 지정 폐기물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뭐도 지정 폐기물에 들어간다 그랬죠? 의료 폐기물도 들어가요.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간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 것들은 보셔야 되거든요. 한 문제라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는데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이라고 한대요. 맞죠? 여기까지. 문제는 거기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의료 폐기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 바늘 있죠. 주사 바늘 있고 주사 바늘이 만약에 링거라고 하면 그런 주사 바늘 링거에게는 주사 바늘이 있고 그 주사 바늘을 끼는 이런 그 관이나 아니면은 그 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사 바늘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액 세트라고 해요. 근데 수액 세트는 수액 세트대로 성질이 다르고 같은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도 그리고 주사 바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그냥 버리면은 얘네들은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바늘이나 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폐기물에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액 같은 게
묻어있다. 그러면 그 혈액으로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폐기물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죠. 의료 폐기물도.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 폐산 폐유라든지 폐유기용제라든지 폐유 이런 것들이 지정 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의료 폐기물도 그 안에서 구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써놨는데 밑에 보시면 크게 먼저 볼게요. 격리 의료 폐기물. 대충 감이 오시죠? 격리 의료 폐기물. 격리를 시켜놨다는 얘기는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치매가 걸려요. 메르스. 그쵸? 메르스. 맞지? 메르스 막 난리 났을 때 그 음압병실인가 뭔가에 사람들 감압병실인가 거기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쓰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의료기구나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안 되게 했잖아요. 왜냐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 문제는 얘가 종류가 많아요. 위해 의료 폐기물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건적이나 아니면 환경법상으로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인정되고 사용되는 폐기물 같은 거 인체 감염을 주거나 아니면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폐기물들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항목들 보시면 가번에 조직물류 폐기물이 있어요. 조직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병리계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다번에 보시면 손상성 폐기물, 라번에 보시면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고요. 마번에 보시면 혈액오염 폐기물이 있고 되셨어요? 얘네가 지금 종류들이 가부터 가나, 다라, 마 얘네가 위에 의료 폐기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어요. 이거 되셨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는 다음 중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고 그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마 5가지로 구분이 지는데 첫 번째로는 조직물류 폐기물, 그쵸? 조직물류 폐기물 분류를 먼저 보시고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그 다음에 혈액오염 폐기물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뉜다. 될까요? 분류를 먼저 하시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격리 의료 폐기물부터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줄칠게요.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 폐기물을 다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해 의료 폐기물은 여러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조직물류 폐기물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조직물류 폐기물은 조직, 인체 조직, 장기 이런 데 있잖아요. 장기 적출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조직물류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다음번에는 센스 있게 한 장의 표로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만. 혈액 생성물 같은 것들 있죠. 혈장이라든지 혈액제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해요? 조직물류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병리계 폐기물이라고 있어요. 병리과라고 아시죠? 병원 가면은 병리과 같은 것들은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배양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병리과 같은 데서 하는 거니까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이나 검사 등에 사용한 배양액이라든지 그때 사용했던 배양 용기라든지 균 같은 것들을 보관해놓는 보관균주라든지 폐시험관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폐배지, 폐장갑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병리계 폐기물,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서 병리계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손상성 폐기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사기에 꽂혀있는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주사 줄 그쵸? 연결되어 있는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액 세트라고 해가지고 손상성이 아니잖아요. 줄로 해가지고 뭐 찔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손상성 폐기물에는 주사 바늘,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실험기구. 유리재질도 파손되면 손상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봐요. 됐죠? 근데 밑에 보시면 라번에 생물화학 폐기물이라고 있을 거예요. 생물화학이니까 보통 폐백신, 백신 같은 것들 버려지는 거 있죠. 항암제 같은 것들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그러니까 화학치료 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물화학 폐기물이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살아있는 균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균 같은 경우도 생물적 폐기물이고, 화학약품 같은 경우 화학적 폐기물이니까 이런 것들도 의료 폐기물 안에 들어가고, 위의 의료 폐기물 안에 생물화학 폐기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분류 기준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혈액오염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혈액백 있죠. 그러니까 피 수혈하고 그 남아있는 백, 아니면 혈액 투석할 때 사용한 폐기물이나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유출될 정도는 피가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혈액오염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됐나요? 그래서 혈액오염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라 그러지? 솜으로 주사 맞고 하면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닦는 거는 피가 질질질 흘릴 만큼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찔끔 물고 맞잖아요. 얘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근데 혈액백처럼 혈액이 이제 조금씩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혈액오염 폐기물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위의 의료 폐기물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의료 폐기물 보시면 혈액이나 체액이나 분비물이나 배설물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금방 말씀드렸죠?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줄 쳐놓을게요. 일회용 주사기라고 했으니까 주사기는 아까 손상성 아니에요. 근데 주사기, 바늘 말고 주사기 있잖아요. 플라스틱 주사기. 이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 정확하게 말하면 주사기는 일반 의료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 주사기 자체는 위의 의료 폐기물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구분 잘 짓고 보셔야 돼요. 이런 폐기물 같은 병원 같은 데 가시면은 아무 데나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5의 2에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란 의료 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 위해 방지를 위해서 의료 폐기물을 넣어서 수집, 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들을 말하고, 5의 3을 보시면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5의 3은 줄 칠게요. 얘네들을 처리한다라는 거, 의료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 의료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수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폐기물을 갖다 버렸죠. 그러면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 이걸 수거를 해가잖아요. 수거부터 처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처분은 마지막으로 매립하는 걸 주로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양 매립을 하거나 땅에다 매립을 하거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교재랑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옆에 6번 보시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중화하거나 타쇄하거나 고형화하거나 이런 중간 처분과, 이건 중간 처리예요. 왜냐하면 고형화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땅에 묻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들을, 얘네들을 원래는 예전에는 처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처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처분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최종 처분을 다 처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 폐기물 이제 끝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폐기물 관리법으로. 7번에 보시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번에 보시면 재사용, 재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이용할 수 있게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다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법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재이용과 재활용의 의미는 틀려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에 따라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재활용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형연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에서 배울 텐데 RDF라고 하는 고형연료가 있는데, 고형연료가 뭐냐면 폐기물을 가지고 연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중에서 선별을 해요. 우리가 도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비해서 종이류라든지 목재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이, 플라스틱, 목재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잘 타요. 그래서 탈 수 있는 물질을 가연성 물질, 탈 수 없는 물질을 불연성 물질이라고 했을 때, 불연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무리 뭉쳐가지고 잘 만든다 하더라도 연료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도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만 선별을 해서 얘네들을 동글동글하게 말아놓고 형태를 만들어놨고 얘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체 연료를 만들어 놓은 걸 RDF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재활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를 회수를 하는데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에너지를 조금 만든다라고 해서 에너지 회수가 아니라 밑에 에너지 회수 기준은
굳이 안 외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만 할게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환경부로 정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 뭐냐? 1번에 보시면 가연성 고형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은 뭐 에너지 회수 기준이라고 본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진짜 발열량이잖아요. 그쵸? 고위 발열량은 증발 잡열까지 포함한 거고 저위 발열량은 연료 자체가 갖고 있는 열량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저위 발열량이 1kg 태웠을 때 3000kcal 이상은 나와야지만 에너지가 회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회수 효율이 75%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에서 고시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 회수에 이용해야지만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간다,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폐기물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여러 해당하는 활동, 뭐 가연성 고형 폐기물을 적합한 고형 연료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도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폐기물을 현기성 소화하면 뭐 나와요? 수질 파트 할 때 배웠죠? 메탄 나오잖아요. 메탄이라든지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가고 밑에 보시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나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폐타이어, 폐석류,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무, 분진 이런 것들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도 뭐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제가 그 밖에라는 말에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참고 중에서도 중요한 건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폐기물이 발생을 했으면 얘네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은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예전에는 중간 처리 시설, 최종 처리 시설이라고 했는데 처분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제 자세하게 아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우리는 법규 시험만 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대충은 아셔야 돼요. 대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그래서 중간처분시설하고 최종처분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중간처분시설보다 최종처분시설을 외우시면 조금 더 분리하기가 편해요. 최종처분시설이라고 해서 그 페이지,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최종처분시설은 거의 매립이에요. 그쵸? 최종적으로 처분하려면 주로 매립을 하는데 매립 중에서도 차단형 매립시설이 있고 관리형 매립시설이 있거든요. 차단은 한번 매립을 하잖아요. 외부의 접촉을 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놓고 매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무슨 토굴처럼 매립을 한 다음에 거기를 꽁꽁꽁꽁 다 싸매놓은 게 차단형 매립시설이에요. 조금 더 유해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매립을 할 때 차단형 매립시설을 사용을 하고요. 관리형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관리형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장기간 동안 여기서 폐기물이 제대로 매립 잘 되었는지를 관리를 하는 매립시설을 일반적인 관리형 매립시설이라고 해요. 얘네들 최종 처분시설에는 뭐밖에 없어요? 매립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매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간 처분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처분시설은 가번에 있는 무슨 시설? 소각시설. 소각시설 큼직한 것만 보세요. 나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매립을 할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종이로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캔 같은 것들이 만약에 폐기물로 버려질 거라고 가정을 하면 매립을 할 건데 유리병인데 유리병은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얘네들을 그 상태로 매립을 하면 당연히 매립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쉽게 조금 더 밀도가 있게끔 매립을 시키려면 부수는 게 낫겠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알루미늄 캔이다 라고 하면 압축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축이라든지 파쇄라든지 분쇄라든지 이런 모든 중간 처분 시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계적인 처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라든지 파쇄 분쇄 시설, 절단 시설 잘라내는 거.
사실상 이게 파쇄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셔내는 거. 부시는 게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깨지는 게 있어요. 유리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망치로 딱 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공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타이어는 아무리 누르고 불도저 같은 걸로 확 밀어내도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칼날이 돌아가면서 잘라내요. 그래서 이런 절단시설, 전단시설 같은 것들도 기계적인 처분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용융, 녹이는 시설이나 증발 농축시설, 정제시설, 그 다음에 유수분리시설, 물이랑 기름이랑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은 물대로 처리를 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성분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탈수 건조시설, 멸균 분쇄시설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인 처분시설에 들어가요. 멸균 들어가면 보통 생물학적인 처리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멸균하고 건조하는 시설은 기계적인 처분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화학적 처분시설은 고형화, 고화, 안정화 시설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고형화, 고화 말씀드렸죠. 얘네 뭐 넣는다고 그랬죠? 석회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가루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약품을 넣는 거니까 화학적 처분 시설이 들어가고요. 반응 시설이라고 해서 중화라든지 산화라든지 환원 같은 거 하려면 산화제, 환원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얘도 화학적 처리 시설. 응집 침전하려면 응집제 넣어줘야 되죠. 화학적 처리 시설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라번으로 보시면 생물학적 처분 시설은 소멸화 시설이나 호기성, 현기성 분해 시설만 생물학적 처분 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뭐 지방직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경부 시험 문제나 기사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 거의 나오는 부분이 중간 처분 시설이거든요. 다음 중 기계적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멸균 불쇄 시설 같은 것들은 헷갈리기 좋으니까 헷갈리기 좋은 것들을 같이 껴 맞춰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로 오시면 재활용 시설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넘기시면 기계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은 앞에 나와 있는 중간처분시설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압축이나 압출이나 성형, 주조시설, 그 다음에 파쇄, 분쇄, 탈피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재활용 시설도 있고요.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도 있고 근데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만 조금 볼게요.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이거 재활용 시설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간 처분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과 재활용 시설로 나뉜다고 했는데 재활용할 때는 가번에 보시면 소멸화 시설이 있고요. 나번에 보시면 사료화 시설이 있고 다번에 보시면 퇴비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동해 등의 분변토 생산시설, 그 다음에 부습토 생산시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고 그 다음에 2번에 호기성, 현기성 분해시설, 그 다음에 3번에 버섯 재배시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흔히 앞에서 못 봤던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표에서 처분시설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간처분시설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중간처분시설을 외우시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 같은 것들을 재활용을 했고 재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최종 처분으로 매립을 하는 거예요. 관리형이건 차단형이건. 근데 폐기물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만 쳐보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 뭔가를 본 거죠. 밑에 참고하셔서 첫 번째로 공정 개선 시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정제하고 물질 대체에 의한 원료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원료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원료를 좀 바꿨더니 찌꺼기가 덜 나오더라. 그러면 폐기물 감량 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폐기물 감량화 시설. 2번에 보시면 폐기물 재이용 시설 있잖아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그 원료나 부원료로 재사용하는 시설을 폐기물 재이용 시설이라고 하고 재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세 번째인데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 시설 중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을 재활용 시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폐기물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원료를 바꾸는 공정 개선을 하든지 그쵸?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재이용하든지 아니면 재이용할 수 없으면 재활용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든지 똑같아요. 그쵸? 이게 감량화 시설들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밑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법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방사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걔네들도 찌꺼기잖아요. 폐기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원자력 안전법에 저촉돼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폐기물이 되는 거지, 폐기물이라고 해서 모두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말로는 누구나 다 저것도 폐기물이고 저것도 쓰레기고 저것도 폐기물이지 라고 하는데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해놓은 건데 환경부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구급지방특위 아니라 환경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로는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물질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 같은 것들이 다 총칭해서 얘네들은 폐기물이긴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에는 들어가지 않고 원자력 안전법으로 관리를 해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기체 상태의 물질인데요. 만약에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어느 공간 안에 용기 같은 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요. 근데 용기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쵸? 용기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은 대기 아니면 악취 뭐 이런 식으로 기체 유발 물질 같은 경우 기체 물질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폐수는 폐기물 관리법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폐수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가축 분뇨, 5번에 보시면 하수 분뇨. 이런 것들은 다 분뇨 처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서 저쪽이 되는 거고 6번에 보시면은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 불합격품 이런 것들은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왜 수입하면 안 되는 물건 같은 거 비행기로 치러오면 검역하잖아요. 검역해서 다 걸러내잖아요. 검역하면 걔네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기내식 있잖아요. 기내식 먹고 나면은 그런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다 폐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폐기물이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적용하는 뭐 항공운수법?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이 들어가지 않고요. 7번에 보시면 수산동물의 사체, 물고기 죽은 거,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 물건 또는 검역 불합격품 위에랑 똑같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쓰는 탄약 있잖아요. 그쵸? 탄약 같은 것들, 폐기되는 탄약 같은 것들도 군법에 들어가는 거지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고요. 9번에 보시면 동물 장묘업에 등록을 한 자가 요즘에 동물도 죽으면은 장례식을 치러주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장을 장묘업 그러니까 장례식처럼 이렇게 동물 장묘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동물 장례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환경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던 건데 환경부 시험 문제는 워낙에 이런 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나왔던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 보시러 가시기 전에 한 번씩 이런 것들 나왔다라는 것만 한번 훑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밑에 보시면 폐기물의 분류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폐기물의 분류 다시 한번 볼게요.